여보, 이 바닷가에서 푹 쉬시오. 손발이 굳어 꼼짝도 못하는 아내를 동해갯바위에 내던진 남편. 장원급제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3년 세월 배틀 앞에 앉아 남편 뒷바라지를 했던 여인이 손발이 굳어 천장만 바라보는 신세가 되자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과연 이 여인은 그 차가운 바닷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강릉 땅에 김진사 댁이 있었지요. 동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번듯한 기와집이었습니다. 푸른 솔숲을 등지고 선 그 집에는 늘 파도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지요. 김진사는 강릉 일대에서 손꼽히는 선비였습니다. 대대로 그를 숭상하는 집안이었으나 살림은 넉넉지 않았지요. 김진사에게는 외아들 재원이 있었습니다. 25 재원은 한양에까지 소문이 자자한 수재였지요. 골방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서책을 읽으면 어른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아이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게야.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그의 가을이 깊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재원에게 혼담이 들어왔지요. 상대는 강릉에서 세고을 넘어 평창 땅 유씨 가문의 딸 옥년이었습니다. 유씨 가문은 대대로 장사를 해온 집안이었지요. 곳간에는 쌀이 넘쳤고 마당에는 항상 사람들이 들고 났습니다. 옥년은 그 집안의 외동딸이었지요. 22살 옥년은 어릴 때부터 셈이 빨랐습니다. 아버지 유진사가 장부를 펼치면 옥년이 눈 한번 훑고 틀린 곳을 짚어냈지요. 아버지 여기 성냥이 빠졌습니다. 유진사가 깜짝 놀라 다시 보면 어김없이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아이는 타고난 장사꾼 눈을 가졌구나. 유진사가 혀를 차며 웃었지요. 그러나 마음씨 또한 어지러서 마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제 밥상에서 먹을 것을 덜어내어 주기 일쑤였습니다. 혼인 날짜는 이듬해 봄으로 잡혔습니다. 뒷마당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4월 초였지요. 옥년은 다홍치마 연두 저고리를 입고 꽃가마에 올랐습니다. 유진사가 딸의 손을 꼭 잡았지요. 옥년아, 시집 가거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잃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옥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요. 꽃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사는 딸의 가마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김진사 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 강릉댁이 대문 앞에 나와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들어왔구나. 입으로는 반겼으나 시어머니의 눈빛은 달랐지요. 며느리의 풍성한 혼수를 위아래로 훑는 그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원은 혼인 첫날부터 말이 없었지요. 그저 책만 펼치면 해가 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옥년은 그런 남편이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면 집안이 환해질 것이니 그것 하나만 바라보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혼인 첫해 겨울이었습니다. 옥년은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안 치고 나서야 배틀 앞에 앉았지요. 삐걱삐걱 배틀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뽀얗게 짠 무명을 장에 내다 팔아 남편의 먹과 종이를 샀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 투정을 해도 웃으며 받아들였지요. 며느리가 너무 순하니 만만한 게야. 강릉댁은 날이 갈수록 옥년을 부렸습니다. 부엌길에 빨래에 바질까지 옥년의 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보드랍던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고 손마디가 굵어졌지요. 그래도 옥년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가을 단풍이 불타오르던 어느 날이었지요. 재원이 드디어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났습니다. 옥녀는 새벽 안개를 뚫고 떠나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지요. 서방님, 꼭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세요. 재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옥녀는 남편의 모습이 솔숲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강릉 땅에 첫눈이 내리던 어느 아침이었지요.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원급제요. 김씨 가문 재원 도령이 장원급제요. 파발꾼의 외침에 옥녀는 마당에 그대로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시어머니 강릉댁은 대문 밖으로 뛰어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내 아들이 해냈구나. 내 아들이.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지요. 옥년아, 내 덕이야. 내가 뒷바라지를 잘한 덕이야. 이웃 안악들이 옥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옥년은 그저 조용히 웃었지요. 며칠 뒤 재원이 돌아왔습니다. 어사화를 꽂고 말에 오른 재원의 뒤로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길 양편에 늘어서서 구경을 했습니다. 저 집안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그날 밤 마당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 삶고 전을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온 마을에 퍼졌지요. 강릉댁은 흐뭇한 얼굴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복덩어리야. 저 아이가 들어온 뒤로 집안이 환해졌어. 사람들의 칭찬에 옥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잔치의 주인공인 재원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지요.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으나 애써 눈을 돌렸지요. 잔치가 끝나고 달이 높이 뜬 밤이었습니다. 옥년이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지요. 재원은 촛불 아래 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좀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옥년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지요. 재원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시오. 딱 두 글자였지요. 그 짧은 대답이 어찌나 차갑고 메말랐는지 옥년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피곤해서 그러시겠지. 큰일을 치렀으니. 옥년은 혼자 마음을 달랬지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장원급제 이후 재원은 달라졌지요. 한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집에 돌아와도 옥년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강릉댁도 변했지요. 전에는 며느리를 복덩어리라 치켜 세우더니 이제는 옥년을 볼 때마다 눈을 흘겼습니다. 벼슬아치 마누라가 돼서 행동이 좀 더 얌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옥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돌아온 재원이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마침 뒷간에 가려던 옥년이 그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양에서 좋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재원의 목소리였지요. 잘 됐구나. 그런데 표정이 왜 그러느냐? 강릉댁이 물었습니다. 재원이 잠시 뜸을 들였지요. 한양 이판서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이판서 댁 외동딸인데 집안이 든든하고 미모도 빼어나다 하옵니다. 그 자리와 혼인을 함께 쓸 수 있다 하는데 강릉댁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러면 저 옥년이는 어찌하려고? 재원이 차갑게 말했지요. 어머니, 옥년이가 요즘 몸이 많이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옥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을 쳤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릉댁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지요. 내가 알아서 하마. 그 네 글자가 동굴 속 메아리처럼 옥년의 귓속에 울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구박하기 일쑤이던 시어머니 강릉댁이 갑자기 다정하게 다가왔지요. 아가, 내가 보니 내 안색이 좋지 않다. 내가 보약을 지어왔으니 어서 마시거라. 강릉댁이 내민 약사발에서 쌉쌀하면서도 코끝을 찌르는 풀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옥녀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마침내 돌아선 것인가 싶어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옥녀는 약사발을 받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 이후로도 강릉댁은 매일같이 약을 들고 방을 찾아왔지요. 아가, 오늘도 약 지어왔다. 한 방울도 남기지 말거라. 옥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이라 굳게 믿었지요. 보약을 마신 지 보름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옥년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하더니 점점 팔다리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온몸이 서서히 굳어 꼼짝도 못하게 되었지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만 멀뚱히 떠서 천장을 바라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가슴 속에서 불덩이가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지요. 뜨거운 눈물만 볼을 타고 흘러내려 베갯니들 적실 뿐이었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재원이 한양에서 새 여인을 데리고 왔지요. 이판서 댁의 딸 정란이었습니다. 하얗고 고운 얼굴에 비단 옷을 두른 정란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강릉댁이 환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우리 집에 진짜 복덩어리가 들어왔구나. 정란은 시어머니에게 갖은 애교를 부리며 비위를 맞추었지요. 어머님, 제가 맛있는 것 해드리겠습니다. 한과 좋아하시지요? 강릉댁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정란이 옥년의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지요. 아이고, 저 꼴 좀 봐. 저게 마님이라고 누워 있는 거야? 정란이 코를 막고 돌아섰습니다. 옥년은 눈만 멀뚱히 뜬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가슴 속에서 천불이 났으나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눈물만 또 흘러내렸지요. 어느 날 깊은 밤이었습니다. 재원이 강릉댁 방에서 나직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어머니,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강릉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것을 언제까지 먹여 살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재원이 말을 이었지요. 강릉 바닷가에 사람이 없는 갯바위가 있습니다. 거기 버려두면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강릉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해라. 옥년은 몸은 굳었어도 귀는 멀쩡했습니다. 그 모든 말이 또렷이 들렸지요. 그러나 소리 하나 지를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지요. 이 눈물이 억울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지요. 나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옥년은 굳은 몸 안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재원이 하인을 시켜 소달구지를 끌어왔지요. 옥년은 짐짝처럼 달구지 위에 실렸습니다. 3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를 다루는 재원의 손길은 거칠기 짝이 없었지요. 옥년은 눈을 질끈 감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는 서슬 퍼런 불꽃이 타고 있었지요. 달구지가 멈춘 곳은 강릉 바닷가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거세게 울려 퍼졌지요. 갈매기들이 빽빽 울어대며 하늘을 맴돌았습니다. 재원은 옥년을 갯바위 위에 거칠게 내던졌지요. 잘 있으시오. 여기서 어찌 되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오. 재원은 차갑게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졌지요.
옥녀는 그 발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을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지요.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고 봐라. 옥년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몸의 감각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부터 손끝에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지요. 강릉댁이 주는 보약을 열흘째부터는 몰래 뱉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이 든 것을 알아챈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릉댁이 약탕관을 두고 간 자리에서 옥년이 냄새를 맡았는데 어릴 때 아버지 유진사가 경고했던 풀냄새가 났던 것이지요. 이 풀은 오래 먹으면 몸이 굳는 독이다. 절대 입에 대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옥년은 약을 받는 척하다 몰래 요강 속에 버렸지요. 겉으로는 손발이 완전히 굳은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마이너스 갯바위는 차가웠습니다. 동해 바닷바람이 살을 에었지요. 파도가 발 아래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옥년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지요. 저릿저릿하면서도 조금씩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팔꿈치를 짚고 상체를 일으켰지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지요. 저 멀리 절벽 아래 작은 어촌 마을이 보였습니다. 옥년은 이를 악물었지요. 저기까지 가야 한다. 한 뼘 한 뼘 기어서 갯바위를 내려왔습니다. 손바닥이 긁혀 피가 났지요. 무릎이 바위에 쓸려 살이 벗겨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지요. 파도가 치는 갯바위를 넘어 모래밭에 닿자 옥년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쓰러지면서도 눈은 어촌 마을을 향하고 있었지요. 마이너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쉰 목소리가 들렸지요. 옥년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하나가 굽은 허리를 구부리며 다가오고 있었지요. 해녀 복장에 물질 도구를 등에 진 노파였습니다. 아이고 가엾어라. 어쩌다 이 꼴이 됐어. 노파가 옥년을 부축해 일으켰지요. 저를 제발. 옥년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데려가마. 걱정 마라. 노파의 이름은 해월이었습니다. 강릉 바닷가에서 평생 물질을 해온 해녀였지요. 슬아에 자식이 없어 바닷가 외딴 집에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해월은 옥년을 등에 업고 집까지 데려갔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보글보글 죽이 끓어오르자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먹어. 기운을 차려야 하지 않겠어. 해월이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옥년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지요. 손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옥년이 울먹이며 말했지요. 해월이 옥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라. 살아있으면 됐어. 해월의 집에서 보름이 지났습니다. 해월이 구해다 준 약초를 다려 먹고 독이 조금씩 빠져나가자 옥년의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팔이 움직였지요. 보름이 끝날 무렵에는 혼자 자리에서 일어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월이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을 쳤지요. 봐봐. 살아있으면 다 되는 거야. 옥년은 해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를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월이 손을 흔들었지요. 거두긴. 내가 외로워서 같이 사는 거지.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열린 문 사이로 들어왔지요. 한 달이 지나자 옥년은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월을 따라 처음으로 바닷가에 나갔지요. 동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파란 물결이 끝없이 이어졌지요. 옥녀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눈빛 속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할머니, 이 바닷가에서 무엇으로 장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해월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고? 장사? 옥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저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해월이 한참 옥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기특한 것. 해월은 평생 물질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동해 바다에서 나는 것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었지요. 전복, 해삼, 소라, 미역, 다시마. 어느 계절에 어느 바위 아래에서 무엇이 많이 나는지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해월은 옥년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었지요. 옥년은 배우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한번 들으면 잊지 않았지요. 어느 날 해월이 장부 같은 것을 꺼냈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어물 장수에게 물건을 넘긴 기록이야. 옥년이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지요. 할머니, 여기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할머니가 전복 서말에 받아야 할 돈이 실제로는 이 사람이 준 것보다 15냥이 더 많습니다. 해월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옥년이 손가락으로 짚어주었지요. 여기 이 계산에서 이 수를 잘못 더했고 이 어치가 빠졌습니다. 해월이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세상에, 그놈이 나를 오래 속여왔구나. 옥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마 여러 해째입니다. 장부를 보니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했네요. 해월이 옥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눈 밝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날부터 옥년이 장부를 맡았습니다. 어물 장수들이 들어오면 옥년이 계산을 했지요. 장수들이 눈을 부라려도 옥년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은 틀렸습니다. 다시 해보시지요. 옥년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나면 장수들이 꼬리를 내렸지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해월댁에 샘 귀신이 들어왔다더라. 그 집과 거래하면 한 푼도 속일 수 없다더라. 소문이 퍼지자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장수들이 몰려들었지요. 해월댁은 공정하게 거래한다는 평판이 났습니다. 옥년은 그것을 밑거름으로 삼았지요. 할머니, 우리 직접 배를 하나 사서 중간 장수를 끊읍시다. 해월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옥년이 설명했지요. 지금은 장수들에게 물건을 넘기는데 장수들이 이 물건을 강릉 장터에 가져다 팔면 훨씬 비싸게 팝니다. 우리가 직접 강릉 장터에 내다 팔면 중간 이득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해월이 고개를 갸웃했지요. 그게 쉬운 일이겠어? 옥년이 빙긋 웃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옥년은 먼저 강릉 장터를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가게에 어떤 물건이 얼마에 팔리는지 눈에 담았지요. 사흘을 돌아다니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해월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계산해 보니 우리가 직접 내다 팔면 지금보다 2배 넘게 벌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작은 배 한 척이 있어야 합니다. 해월이 잠시 생각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반다지 뚜껑이 열렸지요. 해월이 묵직한 무언가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평생 물질에서 모은 것이야. 쓸 일이 없어서 넣어두고 있었는데 옥년이 받아들자 묵직한 엽전 묶음이었지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해월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해. 어서 배를 사러 가.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했습니다. 해월과 옥년은 새벽마다 바다에 나갔지요. 해월이 물질을 하면 옥년이 배 위에서 건져 올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손발이 굳었던 몸이지만 바닷바람을 맞으며 일을 하자
기력이 점점 돌아왔지요. 강릉 장터에 나가면 옥년이 직접 값을 쳤습니다. 이 전복은 싱싱한 것이니 한 마리의 삼냥은 받아야 합니다. 장사꾼들이 값을 깎으려 해도 옥년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지요. 오늘 강릉 장터 안에 이보다 싱싱한 전복은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비교해 보시지요. 장사꾼들이 결국 옥년이 부른 값에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첫 달에 번 돈을 계산하자 해월이 눈을 크게 떴지요. 이게 한 달치 번 거야? 예, 할머니. 해월이 옥년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옥년은 배를 두 척으로 늘렸지요. 마을 해녀들과 계약을 맺어 물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강릉 장터에 단골 가게도 생겼지요. 소문이 퍼져 평창에서도 정선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해 바닷가에 귀신 같은 여자가 있다더라. 값 계산을 눈 한 번에 다 한다더라. 2년이 지나자 옥년은 배를 5척 거느린 어물 중간 상인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강릉 일대 해산물 거래의 절반이 옥년의 손을 거쳤지요. 사람들은 옥년을 바다대기라 불렀습니다. 해월 할머니는 날마다 흐뭇한 웃음을 지었지요. 내가 저 아이를 데려온 것이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야. 그러나 옥년은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유진사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재원과 강릉댁의 죄를, 밤마다 방에 홀로 앉아 눈을 감으면 갯바위에 버려지던 그 아침이 떠올랐지요. 그날의 바닷바람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옥년은 스스로를 달랬지요. 더 커져야 한다. 그래야 싸울 수 있다. 4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강릉 장터에서 옥년이 거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한 노인이 장터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도포를 걸친 노인이었지요. 얼굴은 수척하고 볼이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옥년은 무심코 지나치려다 걸음을 멈추었지요. 저 노인 어디서 본 듯한데 다시 보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저 굽은 어깨, 저 손. 아버지. 옥년이 달려갔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지요. 텅 빈 눈이 옥년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지요. 옥년이? 아버지. 옥년이 아버지 유진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유진사의 손이 떨렸지요. 두 사람은 장터 한복판에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사의 사연은 기막혔습니다. 재원이 한양 이판서와 손을 잡고 유진사를 영모에 연루시켰던 것이지요. 혼인을 할 때 약속한 재산을 주지 않는다며 이판서와 모의에 유진사를 억울하게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유진사는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평창에서 쫓겨났지요. 마을마다 떠돌다 강릉 장터까지 흘러온 것이었습니다. 옥년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그러나 목소리만큼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됐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유진사가 딸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옥년은 아버지를 해월 할머니 집으로 모셨습니다. 밥을 먹이고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 드렸지요. 유진사는 며칠 사이에 기력을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아버지, 그때 혼인할 때 재원과 주고받은 문서가 있습니까? 유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다. 낡았지만 간직하고 있다. 유진사가 품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지요. 그 안에는 기름종이에 쌓인 문서가 있었습니다. 옥년이 조심스레 펼쳐보았지요. 혼인 당시 재원과 유진사가 주고받은 약조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재산을 넘기는 조건과 날짜, 금액이 모두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아래 재원의 수결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옥년의 눈빛이 빛났지요. 이것이면 됩니다, 아버지. 옥년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강릉 일대에서 가장 이름 있는 선비를 찾아갔지요. 그 선비는 성균관을 나온 사람으로 법과 문서에 밝았습니다. 약조 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봐주십시오. 선비가 문서를 찬찬히 살피더니 눈을 가늘게 떴지요. 이 문서가 진짜라면 이 사람은 약속을 어긴 것이고 무고 혐의까지 씌울 수 있소. 옥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습니다. 혼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마을 어른들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꺼내 내밀었지요. 선비가 고개를 들어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보통 여인이 아니구려. 옥년이 조용히 대답했지요.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했습니다. 옥년은 강릉 관할을 찾아갔습니다. 관찰사에게 문서를 내밀며 조목조목 호소했지요. 이것을 보십시오. 제 아버지는 이 약조를 지키지 않은 자들에 의해 억울하게 고발당했습니다. 관찰사가 문서를 펼쳐보더니 눈썹을 모았지요. 이 문서를 어찌 보관하고 있었소? 옥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온갖 고난 속에서도 품에 지니고 다니셨습니다. 관찰사가 다시 문서를 살폈습니다. 거기에는 재원의 수결이 분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관찰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한 일이로다. 내 즉시 장계를 올리겠소. 며칠 뒤 조정이 움직였습니다. 한양에서 금부도사가 강릉으로 내려왔지요. 재원의 집에 들이닥쳐 장부와 문서를 모두 뒤졌습니다. 재원이 화들짝 놀라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포졸들이 에워싸고 있었지요. 김재원, 무고 및 약조 위반 혐의로 잡아들인다. 금부도사가 호령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재원이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러나 문서가 증거였습니다. 강릉댁이 마당으로 뛰어나왔지요. 우리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냐? 그러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서도 한양에서 잡혀 국문을 받았지요.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재원은 벼슬을 빼앗기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멀리 함경도 귀양지로 쫓겨났지요. 이 판서도 삭탈관직되어 유배를 떠났습니다. 정나는 이미 남은 패물을 챙겨 어디론가 주랭랑을 친 뒤였지요. 갈 곳이 없어진 강릉댁은 낡은 행랑채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진사의 누명이 벗겨졌지요. 빼앗겼던 재산도 일부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옥년의 집 대문 앞에 누더기를 걸친 노파 하나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지요. 강릉댁이었습니다. 마님, 거지 행세의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하인이 고하자 옥년이 대문 밖으로 나갔지요. 강릉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때 우리 집에 진짜 복덩어리가 들어왔구나 하며 새 며느리를 반기던 시어머니. 그때의 살찐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지요. 강릉댁이 옥년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 아니 부인,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강릉댁이 이마를 땅에 찌우며 울부짖었지요. 내 아들이 귀양지에서 병이 들었다 한다. 나도 며칠째 굶어 살 수가 없구나. 제발 한 끼만 제발. 옥년이 한참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천마디 꾸짖음보다 무거웠지요. 이윽고 옥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를 갯바위에 버리던 날 뭐라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강릉댁이 고개를 떨구었지요. 옥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알아서 해라. 그러셨지요. 저는 갯바위에서 혼자 기어서 살아남았습니다.
강릉댁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흐느꼈습니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옥년이 품에서 엽전 주머니를 꺼내 강릉댁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으로 끼니나 때우십시오. 저는 어머님처럼 모질게 대하지 않겠습니다. 강릉댁이 엽전 주머니를 붙잡고 엉엉 울었지요. 대문이 닫히고 비틀거리며 돌아가는 강릉댁의 등이 저녁빛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늘은 다 알고 계셨구먼. 악한 짓을 하면 반드시 갚음이 있는 법이요. 그로부터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옥년의 어물거래는 강릉을 넘어 원주까지 뻗어나갔지요. 배는 열척이 되었고 강릉 일대 사람들은 옥년을 바다의 거상이라 불렀습니다. 아버지 유진사는 서해 포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번듯한 기와집에서 딸과 함께 살았지요. 해월 할머니도 그 집에 함께 들어왔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해월 할머니의 물질 도구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지요. 할머니가 이것만은 못 버리겠더라. 어디 오래 살아봐야지. 해월이 웃으며 말했지요. 옥년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제가 모실 겁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옥년이 대청마루에 올라 붉게 물든 동에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아버지 유진사가 다가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옥년아, 내 어미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게다. 얼마나 대견해 하겠느냐. 옥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해월 할머니도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갯바위에 버려졌던 여인이 제 두 발로 우뚝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가을 석양이 동해 바다 위로 붉게 번져나갔습니다. 고난 끝에 일어선 자와 죗값을 치르는 자. 하늘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옛 어른들이 이르기를 하늘은 높아도 사람의 선악을 다 살피신다 하셨지요. 제 손으로 파놓은 구덩이에 제가 빠지고 버려진 자리에서 베푼 작은 인연이 훗날 목숨을 살리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악행은 반드시 제 몸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하늘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 베푼 작은 선이 언젠가 큰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지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앞날에도 갯바위 바람이 지나간 뒤 찾아오는 봄볕처럼 따뜻한 일만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월화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